기후 위기 및 환경 문제에 대응하는 그린과 국가 주도의 대규모 경기 부양 정책 뉴딜의 합성어, 현재 화석 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등 저탄소 경제 구조로 전환하면서 경제 성장까지 이루겠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응하는 정부 정책 방안이기도 합니다. 에너지, 기후, 노동, 산업, 그리고 생태적 위기를 극복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린 뉴딜에 대한 기대가 아주 높은데요. 그러나 현재 정부의 한국판 뉴딜은 이 모든 분야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우려 또한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긴 장마와 홍수, 슈퍼 태풍 등 감당하기 어려운 기후 위기에 적응해 나가야 하는 지금, 그린 뉴딜 사업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생명의 강 포럼을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생명의 강 포럼 진행을 맡은 한국 강살리기 네트워크 정책위원장 김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강과 하천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축제인 한국 강해날 대회, 울산 대회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전에 사실 한 차례 포럼을 진행하면서 이미 이제 사전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어느 정도 이제 행사장의 열기가 좀 뜨거워지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강해날 대회 그 뜨거운 열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오늘 한국 생명의 강 포럼이 두 가지 주제로 이제 진행이 됐는데, 첫 번째 세션은 지금 방금 소개해드린 것과 같이 하천 관리와 그린 뉴딜의 문제를 짚어보는 포럼입니다. 포럼을 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하게 두 분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대회를 우리 이제 한국 강살리기 네트워크와 울산 하천 살리기 네트워크가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김택천 한국 강살리기 네트워크 공동대표이시자 이번 울산 대회 공동조직위원장님이신 김택천 선생님을 모시고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울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원래 작년까지는 그래도 비대면이 아니라고 한다면 거의 1000명 이상이 오늘 모이실 수 있는데, 아직 참석하지 못하셨던 각 지역의 SNS를 보고 계시는 우리 강 사랑하는 가족들 반갑습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여기 오시지는 못했어도 멀리서 같이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울산의 태화강 암각화 부분, 또 태화강의 미래, 이런 부분도 이야기를 나누었고, 두 번째 포럼 세션에는 한국의 뉴딜 이야기, 그리고 하천 유역 거버넌스, 이 강 포럼은 저희가 본대회를 시작하기 전에 그 해에 가장 하천 분야 내에서 이슈가 있었던 그러한 사연들을 가지고 전국의 우리 하천 활동가나 전문가들을 모시고 저희가 포럼을 갖고 있습니다. 그 해의 이슈를 어떻게 우리가 풀어갈 것인지라고 하는 것도 있어서, 특히 이제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는 갑갑하시답니다.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는 우리 박미자 국장님이 참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오셔서 전체 환경부와 관련된 그린 뉴딜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고, 오늘 첫 번째 포럼에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그대로 좀 담겨 있는지 많은 또 토론과 토론자들의 이야기를 더 덧붙여서 내일 있을 예비심사와 본선심사에서 각 지역에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 길 오시느라고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울산 생태하천 거버넌스 위원장이시면서 이번 19회 한국 강해나 울산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이신 조성웅 선생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 계신 뿐 아니고 유무선으로서 보고 계시는 우리의 사랑하는 강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인사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직위원장을 지난해부터 맡아서 올해 멋지게 여러분들을 환영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이 코로나에 의해서 2,000명의 준비가 또 줄어들고 3차까지 줄어들어서 이렇게 작은 자리에 비대면으로 여러분을 뵙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준비를 했지만은 그렇게 여러분한테 이 대면적으로 해서 정도 나누고 그래 해야 되겠지만은 아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 모두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강의 날 행사에 동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조금 전에 김택천 위원장께 말씀드렸지만 박미자 국장님께서 오시고 그 다음에 울산에서는 직접 우리 환경하고 이 컨트롤도 하고 있고 우리 시민들과 항상 소통을 하고 있는 김상욱 국장님도 오셨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오늘이 첫 발입니다. 그리고 오늘 포럼이 두 번째지만은 메인은 처음이니까 여러분 잘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강살리기 네트워크의 생명의 강 포럼은 1년에 여러 차례 우리나라 현 시대에 있어서 하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매월 포럼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원활하게 진행되진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우리 시대의 물 문제를 짚어보는 민관, 산학이 다 같이 만나는 그런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그리고 이제 강해날 대회 이 본 대회에서 오늘 이제 다룰 주제는 그린 뉴딜입니다. 아까 처음 이제 오프닝 하면서 말씀해주신 그 사회자분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린 뉴딜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고 사실 물 운동이나 하천 운동을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집중해서 봐야 할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생명의 강 포럼에서 다룰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발제는 세 분이 맡아주실 겁니다. 첫 번째는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님께서 정부의 추진 방안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기후위기 시대에 그러면 물과 그린 뉴딜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상원 한신대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하천 유역 관리와 그린 뉴딜의 방향에 대해서 안병철 원광대학교 교수님 세 분의 발제가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차례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발제자이신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물환경정책국장 박미자입니다. 예. 제가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타이머를 눌렀습니다.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하는 PPT는 안 띄워지는 건가요?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첫 번째 주제 발표를 해드릴 부분은 물관리 분야의 그린 뉴딜이 되겠습니다. PPT는 안 띄워지는 건가요? 자료집으로 하는 건가요?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아까 또 처음에 사회자께서 한국판 뉴딜이 부족한지 어쩐지 한번 평가를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그린 뉴딜이 저희가 그 환경부하고 산자부하고 7월 16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린 뉴딜 계획은 아시다시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한국판 뉴딜은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디지털, 그린, 그리고 안전망 여기에 더해서 어저께 대통령님께서 21년도 예산 시정연설에서 지역 균형 이런 정신을 또 추가를 해주셨습니다. 좀 소개는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것이 그린 뉴딜이나 한국판 뉴딜이 발표한 것이 다 끝이 아닙니다. 계속 발굴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사실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좋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논의하는 것들이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해주십시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세 가지 내용인데요. 그린 뉴딜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를 조금 소개를 드리는 게 좀 전체적인 이해를 돕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관리 분야로 들어가서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린 뉴딜 개요 다음입니다. 네. 다음 해주시죠. 예, 제가 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재미없게 뭐 하는 것보다는 저희 환경부에서 만들어 놓은 그 동영상 자료가 있습니다. 3분 한 40초 정도 되는데요. 그거 먼저 보시면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예, 보시겠습니다. 그린 뉴딜은 그린과 뉴딜의 합성어인데요. 저탄소 사회를 지향하는 그린과 정부 재정 투자로 구조 전환을 추구하는 뉴딜이 합쳐진 말로 코로나19 경제 위기와 기후 변화 극복을 위한 저탄소 사회 경제로의 전환 정책입니다. 그린 뉴딜 개념은 2007년에 영국의 경제 환경 및 에너지 전문가로 구성된 그린 뉴딜 그룹이 제안하면서 처음 알려졌고, 같은 해 미국 학자 프리드먼이 저서 코드 그린을 통해 대중화했는데요. 이후 2018년 IPCC의 1.5도 특별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기후 위기와 경제 위기를 동시에 타개할 수 있는 대안으로 그린 뉴딜에 대한 관심이 급부상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된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요한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 기후 생태 위기에 대한 경각심입니다. 코로나19는 인간의 무차별적인 환경 파괴와 기후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를 비롯한 대규모 감염병 등 기후 생태 문제를 초래하는 고탄소 경제 사회 시스템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즉,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 전략으로서 그린 뉴딜이 필요합니다. 둘째, 코로나19 대유행의 충격으로 세계 경기 침체 위기 및 고용 위축 장기화도 우려되는 상황이죠. IMF는 지난 4월 올해 전 세계적으로 마이너스 3%의 역성장을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유례없는 경제 위기에 대응하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규모 재정 투자 등 강력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셋째, 국제사회의 큰 흐름입니다. 세계의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넷 제로를 선언하는 등 기후 위기 대응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의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 증가하고 여전히 탄소 중심 산업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어서 경제 사회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재생에너지 산업, 녹색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기후 변화 대응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전략, 바로 그린 뉴딜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지난 7월 17일 정부는 탄소 중립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는 그린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도시 공간 등 생활 환경을 녹색으로 전환해서 기후 환경 위기 대응을 위한 안전망을 튼튼하게 갖추고 저탄소 에너지를 확산해서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합니다. 또한 경제사회 전환 과정에서 소외받을 수 있는 계층과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혁신적 녹색 산업 기반을 마련해서 저탄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2025년까지 총 73.4조 원을 투자해서 65만 9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229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그린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나운서 조민경이었습니다. 다음 주 주간 환경부에서 또 만나요. 안녕. 네, 잘 보셨습니다만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위기와 그리고 기후 생태 위기가 동시에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주요 각국들도 여러 가지 넷제로 등의 그런 그린 뉴딜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사실 아까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세 가지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그린 뉴딜이 한국판 뉴딜의 가장 또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제가 이후에 말씀드릴 그 물관리 분야의 그 그린 뉴딜 부분은 전체 구조 속에서 보실 때 과제 3번 1 3대 분야 중에 1에서 3번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아까 소개되었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그 한국판 뉴딜 그리고 특히 그린 뉴딜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궁극적으로는 그걸 달성하는 것이 우리 그 정부의 목표라고 할 수 있고 나아가서 저희가 연말에 가면 2050 저탄소 전략을 또 마련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하는 그런 저탄소 전략을 그 성과들을 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그 물관리 분야의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뭐 여러 가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이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는 물 분야에서는 크게 기후 변화 그리고 물 관리 인프라 노후화 그리고 물순환 왜곡 이거를 세 가지를 크게 저희가 도전 과제로 삼을 수가 있겠고요. 이 외에 이제 뭐 녹조 등 수질 문제도 있고 사실 수생태 건강성 문제도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 세 가지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기후 변화 대응 측면에서 보면 가뭄 그리고 홍수에 대한 그런 취약성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 반면에 이거에 대비한 우리들의 그런 대응 능력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이제 뭐 경제 발전 이후에 우리 모든 사회 각 분야가 그렇습니다만 물 관리 인프라 전반에 걸쳐서 노후화도 이렇게 심화되고 있고 계량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제한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도시화로 인해서 불투수 면적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불가피한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절반 이상이 거의 물이 통과되지 못하는 그런 구조이고요. 지역으로도 볼 때 25%를 초과하는 지자체들도 시군구들도 45개나 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한 어떤 물순환 체계 왜곡이 상당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환경부에서 국민 3,0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물관리 분야에서 가장 무엇이 문제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상하수도 분야를 한 80% 가까이 꼽았는데 10년 후에는 앞으로는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물의 공공성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쪽으로 상당히 물 쪽에서 중요한 그런 정책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완벽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저희가 그 물 분야에서 그린 뉴딜 시대에 맞춰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첫 번째 물 인프라 스마트화 그리고 먹는 물 관리 강화, 수량 수질 통합 관리, 기후 위험 대응 이렇게 네 가지 분야를 포함해서 일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그 내용 중에서 첫 번째 물관리 스마트화 부분인데요. 스마트 상수도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게 그 모든 분야의 물관리 인프라의 그 노후화도 개선을 하면서 앞으로는 더 나가서 스마트한 관리를 통해서 저탄소 뭐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달성을 한다 이렇게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분야에 있어서는 광역 상수도, 지방 상수도 전체에 대해서 감시 제어 그리고 스마트 관리 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 처리장뿐만 아니라 하수 관거에 대해서도 과거의 도시 침수라든지 악취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 문제도 해결을 하면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스마트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댐 분야도 마찬가지로 전국에 한 37개 정도 다목적 댐이 있는데
성능 개선과 더불어서 뭐 스마트 센서라든지 그리고 무인기 그리고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이용한 그런 안전관리 체계를 집중적으로 개선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관련 예산들도 대폭 증액을 해서 어저께 발표도 있었습니다만 그린 뉴딜 쪽으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한 8조 원이고 물 관리 분야만 하더라도 한 1조 원 이상 그렇게 투자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먹는 물 관리 강화입니다. 특히 인천 우리가 수돗물 유충 사태도 있었습니다만 광역 상수도에 대해서는 43개 전체에 대해서 고도 정수 처리 시설 도입 등의 위생 관리를 강화할 예정으로 있고요. 노후 상수도 관에 대해서도 저희가 원래는 2028년까지 개량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4년을 단축을 해서 2024년까지 조기에 달성하는 것으로 집중적인 재정 투자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댐 수질 통합 수질 관리 측면에서도 과거에는 이게 이제 국토부와 환경부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사실 댐 주변 그쪽은 이제 국토부 수자원공사에서 했고 그 이외에는 또 환경부나 지자체 이런 데서 했었는데 일원화되면서 이것을 그 댐 상류 지역 그리고 인근 지역의 수량 관리, 수질 관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70개 이상의 그런 측정망도 다시 구축을 해서 이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가 이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사실 지방으로 이양이 돼서 이제 뭐 그대로 사업은 유지는 됩니다만 또 중앙 차원에서 실제로 그 오염된 지류에 이제 우리가 생태하천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그 사전 조사를 해보니까 한 20개 정도의 그런 오염 지류들이 좀 집중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그런 그 지류지천으로 이렇게 진단이 됐습니다. 내년에 좀 더 정밀 조사를 해서 정밀 조사를 토대로 해가지고 어떠한 개선들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뭄, 홍수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국가 하천, 대하천 중심으로 가뭄, 홍수 예보들이 있었는데 지류 하천 쪽으로 해서 대폭 그 예경보도 확대할 그런 예정으로 있고 또 환경부 내에는 이와 별도로 또 종합적인 어떤 기후 위기 대응한 홍수 가뭄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획단도 설치돼서 아마 조만간 종합 대책이 또 나올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보통 보면은 가뭄과 관련해서 이제 급수 취약 지역이 이제 도서 지역, 산간 지역들이 이렇게 있는데 큰 뭐 강이 있는 데는 좀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그 용수 공급 방안들을 각 도서에 맞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추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아이고 해제해야 되는데, 예, 정확히 제가 시간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앞으로 저희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발표드린 내용은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또 뒤에 또 발표도 하시겠습니다만 좋은 의견들을 보완해 주시고 추가해 주시면은 좀 더 나은 물 분야의 그린 뉴딜 정책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아까 발표한 그런 내용 외에도 앞으로 이제 지금 첫 단계를 이제 밟은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 물 데이터 표준 관리 체계라든지 그리고 물산업 육성, 오늘 많이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만 물산업 육성이라든지 그리고 도시 침수, 도시 물순환 회복,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하천의 자연성 회복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시간 제약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제는 기후위기 시대 물과 그린 뉴딜이라는 제목으로 이상원 한신대학교 평화교양대학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신대학교의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 뜻깊은 그 한국 강의 날 울산 대회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 발표는 보니까 그 앞에 박미자 국장님께서도 제 발표의 한 절반 3분의 1 정도를 발표해 주셨고요. 뒤에 보니까 또 안병철 교수님도 제가 발표할 거에 한 3분의 1 정도를 하셔서 저는 제가 준비한 거에 3분의 1만 해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뉴딜에 대해서 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뉴딜이 이제 크게 두 단계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의 이제 이니셔티브로 시작됐던 뉴딜이 크게는 이제 대공황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 같은 것들이 1기엔 좀 많았고요. 두 번째는 빈곤 퇴치, 일자리 창출, 사회 안전망 강화 이런 좀 사회 정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같이 강조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바마 대통령 이제 그린 뉴딜의 뭐 기원은 아까 프리드만 교수도 얘기하고 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서 재생 가능 에너지 산업을 상당히 많이 확대시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도 이제 오늘 대법원 판결이 나신 대통령께서 녹색 성장을 이제 주장을 하시고 일정 부분 이제 저탄소 녹색 성장을 할 수 있는 이제 산업 부분에 투자하신 것이 맞고요. 성과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상당 부분 녹색 뉴딜 예산 50조 중에서 한 30조 이상이 4대강 사업에 투자가 되는 바람에 좀 빛을 많이 잃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린 뉴딜이 나온 거는 뭐 총선을 거치면서 여러 당에서 이제 그린 뉴딜에 대한 공약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제출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정부에서 아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경제 부흥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안전망을 좀 강화해야 될 필요성 이런 것 때문에 한국판 뉴딜이 제시가 됐고 근데 처음에 이제 아까도 박미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이제 계속 초창기 아이디어가 계속 좀 진화해 나가는 과정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여러 가지 비판을 좀 받아서 이제 그린 뉴딜도 들어가고 이제 제일 최근에는 이제 지역 뉴딜까지도 좀 들어가게 됐죠. 근데 제가 그때 조금 실망스러웠던 점은 이제 질문을 했어요. 이게 그린 뉴딜이 녹색 성장하고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 이제 청와대에서 그린 뉴딜은 녹색 성장의 업그레이드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 점이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배경이기도 한데 좀 필요성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온실가스 배출도 높고 그래서 국제적인 책임을 좀 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17년 현재에 한국이 7억 톤 정도의 탄소를 배출하는데 이대로 놔두면은 2030년에 이제 8억 5천 톤을 이제 저희가 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원래 우리가 이제 제시했던 국가 기여 방안에 따라서 BAU 대비 37%를 감축한다 하더라도 2005년 수준으로 우리가 경제를 사실은 경제 수준을 후퇴시켜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파리 협정에 따라서 1.5도 이하로 하려면은 우리 경제가 1992년 수준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게 가능하겠는가? 이런 거 하려면 우리가 얼마만큼 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가? 또는 결단이 필요한가? 이런 것이 사실은 굉장히 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사실은 상당히 좀 이렇게 그린 뉴딜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또 굉장히 제안을 많이 하셨죠. 기후 위기 비상 선언도 하시고 그래서 중앙 정부에 오히려 거꾸로 굉장히 이제 압력을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말씀을 아까 해주셨고요. 제가 이제 요 옆에 써놓은 거는 약간 이제 비판적인 시각에서 좀 써놓은 건데, 첫 번째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이 부재하다라고 했는데, 어제 이제 대통령께서 시정연설하시면서 이제 넷째로 하겠다 2050년까지 발표는 해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선언적인 의미는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선언만으로 이제 그칠 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 92년 수준 정도까지 경제를 되돌릴 수 있는가, 그 수준까지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한 우리가 고민이 좀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걱정되는 거는 여전히 우리가 과거의 성장 방식에 대한 비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성장을 많이 하면, 대기업이 주도해서 성장을 하면 저절로 불평등은 줄어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우리가 좀 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과 관련해서도 앞에 이제 박미자 국장님께서 환경부의 이제 물 관련 그린 뉴딜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넘어가네. 예, 그 수량 수질 통합 관리도 얘기를 환경부의 물 관리 그린 뉴딜이 이제 정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제가 갖고 왔는데, 사실은 그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가 제시한 이제 그린 뉴딜 안을 보면 대부분 스마트 물 관리 체계 구축, 이게 굉장히 앞에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가장 시급한가, 그리고 효과적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이제 제시된 사업들이 실제로 온실가스 감축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수질 개선 사업 같은 경우도 이제 자세히 나와 있지만, 대체로 제시된 사업들이 일상 업무들의 좀 연장처럼 좀 보였습니다.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방안이 제대로 있는가에 대한 건데, 저는 이제 그린 뉴딜은 우리 물 관련 분야에서는 그린 복원으로 좀 리커버리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하천의 자연성 회복이 가장 상위의 가치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위해서 유역의 물 순환을 보장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금강이나 영산강의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그 전에 이제 그 조사평가단에서 그 권고한 안을 받았고, 이제 지금 국가물관리위원회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조사평가단의 일원으로서 2019년 2월에 권고한 게 어떻게 아직까지도 결정이 안 나고 수가 있을까, 이런 게 참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일 큰 게 이제 지금 물관리 시스템이 저희가 아직은 온전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물관리 일원화가 충분히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린 뉴딜, 물 관련된 그린 뉴딜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댐 하천 관리 기능 기관도 분절돼 있고, 그래서 이제 아까 네 번째로 제시되어 있었던 수량 수질 통합 관리의 부분에 환경부의 그린 뉴딜 정책의 효과가 충분히 안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하천 관리 일원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유역 단위의 통합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물 관리 일원화가 온전한 의미에서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예컨대 물 관리 일원화를 또 가로막고 있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소하천법하고 소하천 정비법하고 하천법을 통합할 필요가 있는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그린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좀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아까 여러 가지 정책들은 얘기해 주셨지만 중요한 현안들이 있습니다. 현안들에 대한 언급이 거의 빠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기 때문에 현안들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뭐 이제 아까 그 데이터라든지 통계 통합 이런 부분도 언급하셨기 때문에
농업용수 이용량 조사, 통합 수요 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량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좀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좀 추진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상 태양광 활성화 방안도 지금 이제 조금 더 그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가 꽤 많고, 그다음에 이제 이 바로 주변에 전신주가 별로 없어서 적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또 주민들과의 주민 수용성 문제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해결할지, 이런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 좀 방향 제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제 참고로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댐 철거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온실가스 줄이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게 이제 밝혀졌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댐 철거 사례가 지금 바로 여기 태화강 방사보 철거라든지 이런 것 통해서 어쨌든 철거를 하고 나면 수질이 굉장히 좋아지고 생태계가 회복되는 것이 이제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물 관련 그린 뉴딜이 좀 지향해야 될 지점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온전한 통합 물 관리 체계 구축이 우선적으로 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스마트한 물 관리 체계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작성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추진 주체가 지금 이제 환경부에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아마 힘드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항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거를 좀 해 나갈지, 제 생각에는 뭐 녹색 전환부라든지 뭔가를 만들어서 예전에 경제기획원 수준의 권한을 가지고 좀 뉴딜을 추진해야 겨우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쓰진 않았습니다만 4대강 조사 평가단의 위상도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게 국가물관리위원회 전문위원회인지 아니면은 뭐 독립적인 건지, 또 유형물관리위원회와의 또 관계는 어떻게 설정될 건지,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좀 점검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제 그린 뉴딜을 추진하면서 하천의 자연성 회복하고 유형 물순환을 최우선적 가치로 놓게 되면 댐은 석탄 화력 발전소나 이런 것처럼 좌초자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여기서 일하시던 분들은 실업에 직면하게 되면 그 부분을 어떻게 또 해결할 건지, 이런 부분도 물 관련 그린 뉴딜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오늘 이런 기회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이제 물 관련된 그린 뉴딜 방안에 대해서 좀 그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구체적으로 이 하천의 자연성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나 정책들, 그런 것 통해서 또 온실가스가 실질적으로 감축되면서도 우리 경제가 원활하게, 그러니까는 무작정 성장만 하는 게 아니라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분배가 적절하게 일어나서 우리의 복지 수준은 후퇴하지 않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사례인데, 저는 뭐 이건 이제 제가 무슨 그 위원회 소속 자격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개인 자격으로 말씀을 드리면 4대강 보해 철거는 분명히 탄소 저감에 기여할 거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그린 뉴딜 사업이 될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발표해 주신 한신대학교 이상원 교수님 큰 감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기후 위기나 뭐 여러 가지 환경의 복원에 있어서 사실은 이 환경 위기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홍수라든가 가뭄이라든가
뭐 이런 물과 관련된 특히 이제 관련 농업의 문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물 문제로 아마 기후 위기는 나타나고 우리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그린 뉴딜 사업이나 정책 방향이 그런 문제들을 돌파하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천 분야, 하천 관리, 유역 관리 분야에 있어서 그린 뉴딜과는 우리가 어떻게 만나서 그 사업들을 잘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안병철 원광대학교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발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원광대학교 안병철입니다. 네, 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강하천 유역 관리와 이제 그린 뉴딜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네, 어떻게 하는 방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속 가능한 방식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이 그린 뉴딜에 대한 주제를 받았을 때 앞서서 우리 그 국장님이나 이상은 교수님 다 마찬가지로 그린 뉴딜의 태생부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또 앞서서 우리 이상은 교수님께서 그린 뉴딜 자체의 이제 단계별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실업보험이라든지 사회보장제도로 발전되는 그래서 좀 더 사회가 진보적으로 바뀌는 그런 과정들을 설명했고 사실은 그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공교롭게도 시작 자체가 테네시강 유역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이제 논의하는 강하천 유역 관리와 또 어떻게 보면 또 공교롭게도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의 이제 그린 뉴딜은 여러분들도 조금 전에 우리 프리드먼 박사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박미자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현재 지금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뉴딜을 이야기하고 지금도 같은 맥락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약 한 6천조의 그린 뉴딜 예산을 선거 공약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거는 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영국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가정집 전기를 모두 풍력 발전으로 공급한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이제 들려오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국내 그린 뉴딜은 뭐 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이제 맥락은 조금 전에 발표하셨던 분들의 이야기와 동일하고 그린 뉴딜 국회 그린 뉴딜 연구에서도 2050년 탄소 제로를 선언해야 된다고 강하게 이제 촉구하고 있고 어제 대통령도 이제 또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린 뉴딜에 대한 이해는 전체 75조 사업에 대해서 투 트랙으로 주로 이제 디지털 분야냐 그린 뉴딜일 분야냐 이런 부분들도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이제 사회의 경기 침체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겠다 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1시간 가까이 같이 학습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여러 가지 키워드가 이게 이제 7월 달에 대통령님께서 발표했었던 그런 자료죠. 총리가 이야기했던 자료인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 결국 일자리와 친환경 이렇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저탄소 그린 경제 가속화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린 뉴딜 3대 역점 분야 8개 프로젝트도 우리가 국장님께서 상세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이제 중복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그린 선도 국가로 가기 위한 하나의 이제 논의로 그린 뉴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은 마음에 드는데 뉴딜이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사실 오늘 우리 주제는 전국 강 살리기 대회 전국 대회에 우리는 이제 심포지엄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강과 하천 유역에서 관련성을 또 한번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겠죠. 과연 그린 뉴딜과의 융합성, 상관성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주된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7월 달에 발표됐던 한국판 뉴딜의 강하천 유역 관리와 관련된 그린 뉴딜에 대한 내용이 어떤 부분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지는가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 제기가 제가 오늘 이제 발표하는 메인 주제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발표 준비에 앞서서 국장님께서 거의 뭐 궁금증을 한 80% 해소를 해주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아이디어 수렴 과정에 있고 어떤 75조나 되는 예산이 완벽한 예산을 사전에 수립하고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는 것은 저희들도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계속 업그레이드 할 것이고 진화되어 나갈 것이고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과정에 있다. 그게 이제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이제 한국 강내 정책위에서 한 두세 차례 서울에서 워크숍을 했었고 이제 오늘 세 번째 제가 발표를 하는 건데 그때도 이제 그런 논의 정도는 우리가 사전에 스터디를 했던 내용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국가 아젠다와 관련된 유역 관리의 새로운 실천 전략이 뭔지 사실은 그걸 어떻게 찾는 건지 장기적 관점에서 문제의식이 뭔지 또 다양한 분야의 어려운 수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이제 물환경 분야에서 유역 관리의 실천 저는 이제 생태적이라 붙였는데 생태적 유역 관리의 실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전략과 목표가 있고 전략이 있고 실행이 있는데 다들 우리가 다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강하천 유역 관리와 그린 뉴딜의 상관성을 키워드 중심으로 보면 강하천 유역 관리는 우리가 수생태 연결성을 가장 높은 가치로 보고 비전 오염은 저감을 실천 방안을 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생태적 건강성을 유역에서 지키자고 하는 아주 심플한 이런 논리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린 뉴딜의 키워드는 이보다 더 심플합니다. 탄소 저감과 일자리 창출에 많은 부분이 집중화되어 있는 부분. 그럼 이걸 어떻게 연결시킬 건가 하는 게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시는 분들의 리더 그룹의 사회적 역할이 아닌가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유역 관리와 그린 뉴딜의 융합이라는 것은 사회적 가치 실현 두 분 발제자님께서 너무나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천 전략이 어떤 게 있을까 그 부분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를 생태적 유역 관리와 그린 뉴딜의 융합은 공간적인 부분부터 조금 더 축소해서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 첫 번째는 유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유역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죠. 하지만 강하천을 늘 다루던 사람들은 하도 중심의 하천과 그리고 면 단위의 유역을 기술적으로 조금 한번 나눠서 들여다보면 제외지와 제네지로 나눠지는 하천 수로와 유역을 중심으로 한 그린 뉴딜 3요소를 발굴할 때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해서 인위적으로 한번 나눠볼 수는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어떻게 지속 가능한 유역 관리로 실현될 것인가,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아이디어를 찾기 위한 방안이죠. 그래서 간략히 우리가 하천, 제위지죠. 하도 중심의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수생태 연결성 회복 사업도 있을 것이고, 물론 보철거 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천 생태하천 복원에 대한 이야기, 다기능 천변 저류지에 대한 이야기, 홍수도 회복에 대한 이야기, 하반림 생태성에 대한 이야기, 뭐 하도내 교란종 제거까지 뭐 이뿐이겠습니까? 많은 그 실천 전략들을 우리가 수립을 하고 지금 실행을 하고 있죠. 다만 이게 그 당시에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은 지금 방식과 그린 뉴딜과 융합은 좀 다른 가치가 하나가 있죠. 그 가치가 바로 일자리 창출과 어떤 맥락에서 연결이 되는가 이걸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가 다 어떻게 보면 유역 관리도 하면서 그린 뉴딜과 융합되는 국가 아젠다와 융합될 수 있는 그런 게 어떤 기회 요소가 있을까? 저는 일자리 창출의 키워드에 조금 더 무게 중심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이냐 비도시 지역이냐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또 스터디한 부분도 있었죠. 그리고 유역을 들여다보면 조금 더 범위가 훨씬 넓어지죠. 사실 유역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는 뭐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전국토가 5대강 유역이 거의 뭐 95% 이상 차지할 정도로 좀 막연한 개념입니다. 사실은 경계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토에 삼면에 해안가 빼고 유역에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막연한 개념인데 그래도 우리가 하천 살리기, 강 살리기 범주 내에서의 유역 좀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비전 오염은 저감이라든지 수변 생태 벨트라든지 그리고 이제 유역 물관리 센터라든지
강문화 생태 탐방, 그리고 유역 내 생태 자원 관리, 유역을 중심으로 한 강 살리기와 관련된 그런 이제 콘텐츠들을 나열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보다 더 자세히도 또 구분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템들이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자리 창출과 어떤 또 연계 상관성을 가질 수 있을까, 더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까, 이번 기회에 들여다보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것은 두 가지를 제가 아이디어를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번 같이 들여다보는 시간. 하나는 수변 생태 벨트라는 부분하고 하나는 습지, 수변 습지 두 가지의 지역민들과 또는 이제 유역에 또는 하도 내에 어떤 상관성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수변 생태 벨트 잘 아시죠? 천변 수림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뭐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다 전문가들이니까 생략을 하고, 이 부분들이 지금 환경부에서 꽤 오래됐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한 지가. 그러다가 중간에 조금 굉장히 루즈한 기간도 거치기도 하다가 다시 최근에 또 들여다보는 그런 이제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수변 구역 관리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고 수변 구역 지정이라는 게 있고 결국에는 이제 수변 생태 벨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재원 부분 사실은 무료용 부담금 수기 기금으로 조달돼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과 또 우리가 접근했던 어떻게 보면 인식, 자세 이런 부분들이 한계점이 계속 이야기가 됩니다. 지난 10년간 리뷰는 제가 각종 보고서라든지 논문을 요약을 해보면 크게 이렇게 4가지 정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고 많은 전문가들이 공감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효율적인 매수가 조금 어렵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수질 개선 및 생태적 가치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유역 통합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 수계 관리 기금에 이제 여기에 의존하는 한계성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 전체 국가천을 중심으로 한다면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관리 사업이 되려면 사실은 저는 그린 뉴딜과 융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번 기회가 기회 요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떤 점에서 그러냐, 잠재성과 확장성의 가치를 두고 보면 첫 번째는 그 규모의 적절성이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규모가 전국 단위의 어떻게 보면 국가천 주변의 전체적인 틀에서 그 잠재적 가치가 너무 높다. 그 규모가 거기에 충분히 상응한다 이렇게 보고, 당연히 거기에 따른 일자리 창출 어떻게 이걸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일자리 창출도 충분히 기여를 할 수 있고, 또 하나 또 아주 큰 잠재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탄소 저감 사업과도 관련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역 관리 플러스 탄소 저감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은 미래 지향성까지 생태적 유역 관리의 하나의 모델이고 나중에는 이게 국가적 자산으로 발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례를 천년의 숲 함양 상림을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데, 상림에 대한 예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고은 최치훈 선생이 방제림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하나의 관광지로 되어 있습니다. 국내 최대의 이제 인공림인데 천연기념물 154호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그 당시에는 사실은 홍수 피해 예방입니다. 그래서 함양 위천입니다. 위천에서 한 7km 정도 하류로 내려가면 흔히 말하는 경호강이죠. 남강과 합류해서 전체 낙동강 유역으로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런 이제 국가적 자산이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이제 저는 수변 생태벨트 모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사 사례로 이제 유사 사례가 아니고 이제 이거는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한 건데, 여기는 금강유역이죠. 금강유역이고 여기는 이제 용담댐 상류 지역에 있습니다. 운봉리, 월평리 하는 지역인데 여기에 포플로림을 이제 다 했었죠. 심은 지가 한 5년 정도 됐고, 제가 이거 지지난달에 국제학회에 게재를 해서 최근에 이제 나온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여기에 대한 효과 검증을 한 거죠. 효과 검증은 포플로림을 7,000본, 3만 평방미터에 7,000본, 그리고 10,000평방미터에 2,500본씩 세 군데를 해서 토양 조사를 실험을 했었죠. 그래서 그게 정화 효과가 있는가 하는 부분을 가지고 학회에 게재를 한 사례입니다. 가장 최근에 했었던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명칭을 이제 정화림이라 했었죠. 정화시키는 포플로림을 통과한 지역과 그러하지 않은 지역에 대한 토양 조사 총 36개 지점을 조사했을 때 차이가 이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더 훨씬 더
다른 부분과 사실은 수변 생태 벨트 사업은 꽤나 오래돼 10여 년 정도 된 사업인데 여기서 더 진화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전에는 막연하게 생태 벨트의 숲과 습지와 이런 부분으로 이야기됐다면 지금 이게 동그랗게 제가 원을 표시한 부분이 이 마을 하수도 시설입니다. 여기서 배출되는 물을 정화림 지역으로 집어넣는 사업을 진안군과 케어도 같이 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이걸 누가 사실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걸 충분히 응용하고 융합할 수 있는 거죠, 부분이. 그렇고 이제 여기에서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비전 관리, 하천 유역에 대한 수질 관리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여기서 위에서 내려다 보면 이 수변림에 대한 생태적 가치의 활용도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제 이 부분은 제가 TNTP 자체 포플림의 생체량 나무를 다 잘라서 수질 분석 센터에 보내서 거기에 질소와 인이 얼마나 있는가 체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이제 천변림 수변 생태 벨트를 이게 그냥 막연하게 두면 그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체크를 하고 쉽게 말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면 그 빗물이 농경지를 통해서 수변 생태 벨트를 지날 때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퍼져나갈 수 있도록 물꼬를 만들고 하는 것들을 이걸 일자리 창출로 같이 나누자는 거죠.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항상 이론에서 우리가 그치는 경우 너무나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 일이 실무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 실무적으로 진행됐던 일들이 효과를 발휘하는 단계에서는 에너지를 많이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린 뉴딜 같은 그런 이제 국가적 아젠다를 수행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죠. 다기는 천변 저류지 개선 사업은 이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또 기회가 있을 때 이 분량이 너무 많아서 생략을 하고 오늘은 이제 수변 습지로 흡보다 훨씬 규모가 작습니다. 습지 이제 비점 저감도 하고 홍수 조절도 하고 야생동물 서식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그래서 농경지나 축사에서 나오는 부분을 습지에서 일시적으로 저류시켰다가 하천으로 내보내는 아주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패턴들이죠. 그래서 모식도를 보면 오른쪽에 이 레이저가 잘 먹질 않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기존의 유출수로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논습지 활용 부분인데 이건 제가 새만금 동진강에 제안서를 낼 때 썼던 내용 개념도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가장 잘 이 샘플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곳이 500년 된 충남 아산에 가면 외환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전통마을로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마을 입구에 계단식 논이 있는데 마지막 두 필지를 습지로 만들고 거기를 방문객들로 하여금 포토존으로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 1년간 수질을 농경지의 유출부와 유입구를 체크를 해보면 수질이 충분히 논습지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건 제가 2017년에 국제학회에 발표를 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부분이 습지로 바꾼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걸 누가 어떤 학자나 어떤 전문가가 알려줘서 한 게 아니고 마을 공동체의 이준봉 그 위원장이 이게 논농사 짓는 것보다 연밭을 만드는 게 여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인데 훨씬 더 인기가 있을 것이다 해서 그래서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 사업을 해서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저는 거기를 한 1년 정도 수질을 조사를 해봤죠. 아니나 다를까 거쳐서 들어오는 물과 나가는 물 차이가 이게 원래 정상적으로 PPT가 작성되면 요 앞에 사진이 그 TNTP 그리고 이제 BOD하고 용존산소의 그래프가 있는데 이게 그냥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참고로 해보시고요. 예. 그리고 이거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건데 이게 동진강 유역의 논습지의 적지 찾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습지 부분은 수변 습지는 가장 중요한 게 습지의 구조가 아니고 입지 선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습지 구조는 엔지니어 파트에서 너무 많이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충분히 침강제라든지 낮은 습지, 깊은 습지 그리고 빠져나가는 부분 기술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데 적지를 어디에 찾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제가 한 8개 정도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나중에 미래형 일자리로 여기 있는 마을 공동체와 함께 여기를 관리해 나가면 이거는 하천 유육 관리도 되고 일자리 창출도 도움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이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이거는 저 강원도 저기 횡성군 포동리에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먹지가 않죠. 제가 좀 너무 답답해서 앞으로 하는데 여기가 이제 습지입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여기 습지인데 한눈에 유역에서 내려오는 우수 유출을 한번 모을 수 있는 그런 게 눈에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속 가능한 유역 관리, 지역민에 의한 습지 관리,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개인적으로 가장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사진이 바로 이건 제가 지지난주에 저기 경남 거제에 가면 연초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습지가 마을 단위의 마을 유역 단위의 마지막 부분에 저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저 부분이 사실은 내려다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힌 자리에 있지만 실제로 가보면 작동이 사실은 너무 오래돼서 물이 한쪽으로 물꼬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저렇게 좋은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저거 누군가가 물꼬를 돌리고 거기에 충분히 잠기게 해서 기능을 발휘하게 해서 빠져나오면 너무나 좋은 그런 이제 환경 시설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일반 기관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저거는 마을 공동체한테 맡기면 저건 농사보다 더 쉬워요. 그래서 제가 일자리 창출과 연계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하천 유역관리, 생태관리는 그린 뉴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이 사진으로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수변 생태 벨트를 제가 오늘 습지랑 같이 이야기했는데 그 위에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국가 정책과 연계한 생태적 유역관리 새로운 실천 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조례의 기회고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분명히 기여를 할 것입니다. 그 지속적인 정보 공유 워크숍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저는 정보를 같이 공유할 때 우리가 지속 가능한 하천 유역 관리에 새로운 시스템 마련의 기회가 된다. 제가 너무 거창하게 이야기했습니까? 네,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현장에서 일할 때 쓸 수 있을 만한 적용할 수 있을 만한 아이디어를 좀 던져주셨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좀 부족한 물 분야 그린 뉴딜 정책에도 좀 녹아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세 분의 발표를 다 들었고요. 이후로 잠깐 한 5분만 여기 단상 정리를 하는 동안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 뒤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